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남대문의 시장을 보러 온 최동기입니다. 국보 1호 숭례문 대한민국의 1호인데 자격증을 또 없는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부실공사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부실공사가 돼가지고 단단하게 재야 되는데 허무하게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나 보기에 안 좋죠. 간판이든 어쨌든 계약장이든 다 뺏겨지고 까지고 막 벌써부터 금이 가고 안타깝더라고요. 국보 1호기 때문에 그 단단하게 졌으면 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걸고 제대로 보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문을 열죠. 오늘 시장의 소리는요. 남대문 시장에 장을 보러 나오신 최동기 씨의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숭례문 복원 과정에서 부실 공사를 했다는 기사들이 보도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고 정말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yes or no 질문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몇 번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074님은요. 예스입니다. 입법부에서 만든 법으로 사법부가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사법부를 부정한다면 입법부 스스로를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2649님은요. 노,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따라 판결을 달리한다면 양심에 따른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할 수 없지요. 사법부가 무죄를 판결을 내려서 일반인들이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삼권 분립의 한계를 사법부가 포기한 것 같습니다. 라는 의견 주셨네요. 다른 분들 의견 궁금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는 몇 분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뒤에 스포츠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치 올림픽 관련 소식부터 들어보죠. 쇼트트랙 우리 대표팀이 소치에 들어갔나 보죠? 네,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에 소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요, 어제까지 그 프랑스 고지대인 퐁트루뮤에서 전지훈련을 하고요, 오늘 새벽 이 소치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그 전훈지가요, 해발 1800m 굉장히 고지대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담금질을 마치고, 그 쇼트트랙 대표팀이, 소치 입성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쇼트트랙이 동계올림픽 전통의 효자 종목인 만큼 선수들 부담도 굉장히 클 텐데 게다가 특히 이번 쇼트트랙 대표팀에는 악재도 많았습니다. 이 대회를 앞두고 코치 한 명이 과거 제자를 성추행한 게 밝혀져서 퇴출이 됐고요. 또 남자팀의 노진규 선수는 갑작스럽게 암이 발견이 돼서 이 소치에는 오지 못했습니다. 자칫 팀 분위기가 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 선수들 모두 전지훈련 동안 운동에만 전념하면서 좀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번 대표팀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는 17살 여고생 심석희 선수인데요. 지난 시즌 월드컵 대회 때 이 대회 때마다 금메달을 하나 이상 다 따냈고요. 이번 대회에서는 유력한 다관왕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주종목인 1000m 그리고 1500m 여자 3000m 계주까지 지금 3관왕에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중국의 여자 쇼트트랙 간판 선수인 왕멍이 부상으로 이번 대회 출전이 좌절되면서 심석희 선수가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쇼트트랙은 10일에 첫 경기 남자 1500m부터 본격적인 메달 레이스에 들어갑니다. 네, 17세 여고생 심석희 선수를 주목합시다. 이제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나라 소식입니다만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 화물을 잃어버렸다. 이게 다 장비와 관련됐나 보죠?
예, 사실 자메이카 봅슬레이 팀은 영화 쿨러닝의 실제 주인공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번 대회에 자메이카가 봅슬레이가 참가를 하고요. 대표팀이 소치에 도착은 했는데, 경기 장비를 실은 화물이 아직까지 도착하지 않아서 지금 선수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메이카 대표팀 이 선수들은요, 자메이카에서 자동차로 미국 뉴욕까지 이동을 해서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는데, 기상이 악화가 돼서 비행기가 뜨지 않는 바람에 필라델피아까지 갔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뉴욕에서 비행기를 타고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소치까지 정말 이 먼 여행을 했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소치에 무사히 도착을 했는데 반면에 짐은 도착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 AFP 통신이 이들의 좀 안타까운 얘기를 전하면서 팀의 파일럿인 윈스턴 와트 선수가 지금 당장 우리 아무것도 없는 처지고 썰매, 헬멧, 스파이크, 유니폼까지 모든 게 JFK 공항과 소치 사이 어딘가에 있다. 이런 인터뷰를 전했습니다. 자메이카 봅슬레이가요.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대회 이후 12년 만에 올림픽에 출전을 하는 거고요. 현재 자메이카 대표팀 선수들은 다른 팀 장비를 빌려서라도 훈련을 하겠다. 이런 각오라고 합니다. 네, 이 장비 이게 빨리 되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러게요. 빨리 찾아. 이 장비가 너무 고가라서 사실 다른 나라에서 이거 선뜻 빌려줄지도 알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예. 다음엔 축구 소식 들어보죠. 박주영 선수 축구대표팀 발탁 여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차범근 해설위원이 발탁해도 문제없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나 보죠? 예, 어제 그 차범근 축구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이 차범근 SBS 해설위원이 박주영과 관련된 질문을 계속 받았는데요. 차 위원은 유럽 축구를 직접 경험한 자신 그 사람으로서 리그 경기에 뛰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말 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유럽 축구에서는요, 이 벤치 멤버로라도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꾸준히 몸 관리를 해야만 되는 시스템이라서 실제 경기 뛰지 못했다고 해서 준비 안 됐다고 단정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설명인데요. 유럽 팀들은 리그 경기 나가지 못하는 선수도 이 자체 연습 경기를 뛸 기회를 일단 많이 주고 그 결과를 다 체크해서 벤치 멤버가 또 고르기 때문에 박주영 선수가 벤치 멤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좀 믿어도 된다. 이런 설명이고 다만 풀타임을 소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새 팀 와포드에서 꾸준히 뛰면서 이 풀타임용 선수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간 스포츠의 이은경 기자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곳곳에 퇴근길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학로 해화동 교차로에서 2와 4거리까지는 양방면이 서행입니다. 종암로 종암동 주민센터부터 종암 4거리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한강을 따라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간 4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에서만 시속 20km 미만이고 이후로 여의 하류나들목부터 동작대교 다시 한남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도 영동대교부터 여의 하류 나들목까지는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나란한 강병원로 구리 쪽 이동하는데 마포대교부터 동호대교 구간 밀려 지나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난지 나들목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도심 안쪽은 신촌로 창천 3거리부터 신촌 교차로까지 양 방면이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퇴근길을 함께하는 냉철하고 따뜻한 뉴스 정면 승부.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와 YTN 라디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여러분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세 번째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가정폭력이라는 독버섯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두 집 가운데 한 집꼴로 가정폭력이 있는 것으로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당사자와 주변 사람들이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묵인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가정폭력 근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황정임 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집 중 한 집꼴로 가정폭력이 행사되었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전에 조사한 결과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2013년 가정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지난 1년간 19세 이상 65세 미만의 부부 간에 발생하는 폭력 발생률이 45.5%로 조사되었습니다. 이거는 2010년 조사 결과인 53.8%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예. 그러나 이제 그 비율은 낮지 않아서 심각성은 여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네요. 2010년보다는 다소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두 집 가운데 한 집꼴이라는 거죠. 네. 그래도 다소 줄어들었다는 자체만은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그래도 두 집 가운데 한 집꼴이다. 네. 자, 가정폭력 왜 이렇게 많습니까? 이게 밖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부폭력의 경우 폭력이 발생했던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들께서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조사했는데요. 네. 응답자의 68%가 그냥 있었다라고 이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왜 그냥 있었는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저희가 질문을 드렸는데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라고 응답하신 분이 40.5%, 가족이기 때문에 라고 응답하신 분이 32.8%,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라고 응답하는 분이 19.5%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조사 결과를 볼 때 아직까지 이제 이런 부부폭력의 문제가 가족 안에서 발생하는 일, 그래서 외부로 좀 알리기는 창피한 일, 이제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음을 이제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나 하나 참으면 되지, 창피하다, 또 애들이 불쌍하니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또 반복되고, 그렇죠? 네. 자, 이제 문제는 또 이 피해자들이 2차적 피해, 이제 정신적인 피해, 이런 것을 극복하기가 어렵고 또 반복되는 거 아닐까요? 네네. 저희 조사 결과에서 보면 부부폭력 피해자 중에서 약 17%가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그 정신적 고통이 어떤 내용인지 이제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우선 가장 많이 나온 게 나에 대한 실망, 무력감, 자아상실, 이제 이런 것들이 70%로 가장 많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가해자에 대한 적대감, 분노 이런 것들이 37.7%, 그리고 매사에 대한 불안이나 우울을 경험한 분도 30.6%로 나타나서 폭력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렇게 심각함을 느끼면서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결국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네. 저희 조사 결과에서 부부폭력 피해자의 경우 폭력이 발생했을 그 당시 혹은 발생한 이후에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1.8%로 나타났습니다. 1.8%요? 네.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볼 수 있죠. 네, 1.8%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100명 중에 2명꼴. 네. 저 왜 이렇게 안 한다?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순간만 넘기면 되고 또 가족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비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높은 부분도 작동하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조사에서 특히 경찰과 관련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이유도 조사를 했는데요. 네.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응답도 61.4%로 많이 나왔고 또 집안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하다라는 응답도 17.7%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13년 조사가 이전보다 좀 발생률이 감소한 부분도 있고 또 폭력 유형 중에서도 정서적 폭력 발생률이 유형별로는 좀 높은 점도 있기는 한데 여전히 가정폭력은 어쨌든 가족 안의 일, 부부 간의 일,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것이 좀 강한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좀 뭔가 좀 일단 참아보자 이런 것이 더 크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 등의 이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네. 어떻게 누가 주로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부부폭력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이제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가 좀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가족과 친척은 이제 3.4% 정도, 그리고 이웃과 친구는 3.1%, 그리고 경찰이 1.3%로 저희가 조사가 됐습니다. 네. 경찰이 몇 %라고 말씀하셨죠? 1.3%였습니다. 1.3%요. 네. 별로 없네요. 네. 네,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공적인 체계보다는 네. 본인의 주위에 있는 분들께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주변에서 뭔가 시끄럽고 폭력이 있는 듯하면은 이웃에서 바로 신고하고 또 경찰이 바로 출동하고 경찰의 출입을 막으면 또 안 되게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네.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희 조사 결과도 보면 이제 이웃에서 가정폭력이 했을 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가를 질문하는 문항이 있었는데요. 네. 10명 중에 5분 정도가 이제 신고를 하겠다라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사실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 의사가 한 절반 정도는 되니까 높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높아져야지 네. 이 가정폭력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일 또는 부부의 일로 생각하면서 잘 드러내지 못하고 계신 그런 피해자들을 고려할 때 조금 더 주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경찰도 이제 그 가정폭력이 발생한 그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예. 그 상황을 이제 종료하고 개입할 수 있는 제도들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다 활성화된다면 그리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많이 홍보하고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피해자들께서 조금 더 지금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보다는 네. 향후 3년 이제 16년에 조사가 될 때는 조금 더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혹시 이제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주변에 이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있다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어떻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지 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정말 그 365일 24시간 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께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화거든요. 그래서 1366을 전화하시면 1차적인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가정폭력 상담소라는 것이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한 230여 개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쪽으로 도움 요청하셔도 되겠고 무엇보다 폭력이 발생한 상황에서는 가까운 직구대나 112로 연락하셔서 그 폭력 상황이 종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366번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1366번. 그런데요, 이렇게 부부간에 이런 가정폭력 이외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또 이렇게 폭력에 시달리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났습니까? 저희가 이번 조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이제 가족원 폭력,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아들, 며느리, 이제 그런 형제 자매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폭력 발생을 조사를 했는데요. 폭력 발생률이 10.3%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47.1%였고요. 또 가해자와 동거하는 경우도 35.7%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동거율이 그렇지 않은 비율보다는 낮지만 어쨌든 상당수가 폭력 위험에 계속 노출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런 노인에 대한 가정권 폭력 문제가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되고 또 사회적 관심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위한 지원 체계가 보다 활성화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원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은 사실 외부에 잘 드러내기가 어렵고 물론이죠. 또 네.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형제, 자매, 자식들의 문제이니까 더더욱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부부 폭력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이제 그런 상황들이 발생됐을 때 정말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곳들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연결해 주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366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요. 상담소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부폭력뿐 아니라 이런 노인에 대한 폭력도 이제 그런 지원 체계들,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체계들로 이렇게 도움이 그분들에게 지원 체계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연결 역할들을 그 주위에 계신 지역사회에 계신 이웃들이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황정임 책임연구원이었습니다. 네, 가정폭력 어떻게 하면 근절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함께 황정임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이 평화 정말 멀고도 멀죠. 오늘 뉴스 정면 승부 예스 오 노에서는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10님은요. 당연히 예스입니다. 사건 정황이나 증거들을 보았을 때 혐의만으로 판결을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 형법은 증거주의이므로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 유죄를 내리는 것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네요. 이분은 아주 법에 정통하신 것 같아요. 2000님은요. 타당하지 않지요. 이제까지 알려진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해도 충분히 유죄라고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3라운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4라운드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겠습니다. 4라운드에서는요, 세계를 보는 창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스 오 노 질문은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3669님은요. 예스, 본인들 입맛에 안 맞으면 비난하고 맞으면 찬양하는 고지식한 편견에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판단은 문제없다고 봐요. 라고 의견 주셨고요. 0291님은요. 작은 바위가 큰 바위를 부실 수 없는 것이 정치적 논리죠. 특검을 실시해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죄를 잡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의견들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견 저희가 한번 쭉 모아갖고 어떤 의견이 많은지 또 비슷한지 한번 자체적으로 집계해서 끝날 무렵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요. 잠시 뒤 경제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웃음이 나옵니까? 자꾸 웃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이런 실언 논란에 휩싸였던 해수부 장관이 경질됐어요. 네, 여수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논란을 빚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조금 전이지요. 오후 7시를 기해서 전격 경질됐습니다. 윤 장관은 지난 1일 여수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당일 정오에 보고를 받고도 이튿날에야 현장을 찾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라는 부적절한 발언과 함께 코를 가리는 행동을 해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해수부는 윤 장관의 행동이 독감 증상 때문이라는 해명을 내놨지만 여론은 윤 장관의 태도에 대해 강한 질타를 쏟아냈습니다. 윤 장관은 3일에도 한 방송사 메인 뉴스에 출연해서 왜 언행이 자꾸 구설수에 오른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받았는데요.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상식 외의 답변을 하며 다시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윤 장관은 바로 전날이죠. 5일에도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당정협의에서 1차 피해는 GS 칼텍스다라고 말해 여야를 막론한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습니다. 취임 이후 업무 장악 능력 부족을 지적받으면서도 자리를 지켜왔던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거듭된 말실수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부분들도 고려하지 않았냐 이런 정치권의 설명도 있네요. 보니까. 네. 예, 삼성과의 상속 분쟁 문제 1심에 이어서 2심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이겼죠? 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유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의 항소심에서도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민사 14부는 오늘 이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 씨가 이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맹희 씨 등은 이 회장이 단독으로 선대 회장의 상속 주식을 관리했다며 이 회장과 삼성 에버랜드를 상대로 1조 원대의 주식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과 CJ그룹은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논평을 내지 않았는데요. 대신에 이 회장 측은 소송 대리인을 통해서 형제 간의 다툼으로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소송 절차와 관계없이 원고 측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가족 차원에서 화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카드 사태와 관련한 이야기 좀 들어보죠. 카드 사태와 관련한 책임 문제 경영자에게 묻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나 보죠? 예, 카드사 고액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책임을 당시 경영자에게 묻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 방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KB국민카드의 경우에는 유출 사고가 발생할 당시에 대표직을 수행했던 최규희 전 차장이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사의를 표명한 롯데카드 박상훈 사장과 NH농협카드 송경익 분사장에게도 사의 표명과는 별개로 각각 징계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세 곳 카드사의 영업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네, 오늘 경제뉴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머니투데이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가 들여다보는 조금 다른 국제뉴스. 더 큰 세상으로 안내합니다. 세계를 보는 창. 네, 세계를 보는 창 시간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8일 새벽 1시쯤에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이 드디어 열립니다. 오늘 세계를 보는 창에서는 바로 이 소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올림픽 개최지인 러시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데 성공한 푸틴 대통령의 야망은 과연 어디까지인지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느몽두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치올림픽과 관련한 러시아 이야기 자세히 좀 들여다보기 앞서서 먼저 주요 국제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네. 미국으로 가볼까요? 미국 버지니아주에서 공교육 교과서에 동해를 병기하는 법안이 이제 최종 하원 전체 회의만 남겨놓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으로 6일이니까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습니다. 이제 예상하기로는 무난하게 통과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됐습니다. 되고 있습니다만, 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참 긴 여정이었는데 상원의 소위원회부터 시작해서 상임위 전체회의, 그다음에 상원의 전체회의, 그다음에 이제 하원도 마찬가지 똑같이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결국 이제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죠. 6일 그 하원 전체 회의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지사 서명도 남아 있죠. 네, 이번에는 일본 문제 좀 짚어보죠.
프랑스에서 만화 축제가 열렸는데 네. 위안부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네네. 일본이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여곡절이 여기서도 좀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적극 이번에 만화 기획전을 지원을 했는데, 이 사실을 한 일본이 이제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본의 논리는 왜 만화 축제에 정부가 관여를 하느냐, 뭐 이런 논리였는데요. 그래서 주최 측이 사실 좀 난처한 그런 입장에 놓이기도 했는데 결국 주최 측의 결정은 이거였습니다. 그 작품은 결국 작가들에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이 전시를 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같은 맥락이었죠. 일본이 현수막 역사를 한국이 왜곡하려 한다. 뭐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게 철거가 됐었는데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그 정치적인 메시지다. 작품이 아니다. 이제 그런 이유로 철거가 된 거죠. 네. 그 행사가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 앙굴렘 만화축제가 원래는 작은 지역 행사였거든요. 지방자치단체 행사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세계적인 규모의 어떤 컨텐츠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건물을 새로 짓는다던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적은 예산으로 이미 있는 공간에서 어떤 컨텐츠만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행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문화 콘텐츠 산업 차원에서 우리나라에도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이웃나라 일본이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 주변국들과 마찰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 중국 다 비롯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그래서 그런가요? 우리와 함께 연대해서 뭔가 대응하자 이런 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박 대통령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죠.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아마 처음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생일 카드를 보낸 건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의 언론들, 특히 홍콩의 성도일보라는 신문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원래 적도 안 만들고 또 친구도 안 만드는 어떤 불가근 불가원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최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수정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덩샤오핑 이후에 도광양회 그러니까는 숨어서 힘을 기른다. 이런 정책에서 결국은 연한제일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과 연합해서 일본을 제압한다. 이런 주의로 바뀌고 있다. 이런 분석을 지금 중국에서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또 한번 이런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이런 변화하고 있는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현명하고 균형 있는 외교적인 판단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네. 일본 내부에서는 이제 일본판 베토벤의 아주 희대 사기극에서 휘말려갖고 아주 시끄러운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최근 어제 오늘 알려진 소식인데요. 한 작곡가가 4살 때 피아노를 배워서 독학으로 작곡을 공부했다. 근데 17살부터 청각을 잃기 시작을 해서 35세 때 완전히 청각을 잃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향곡을 작곡을 했다. 이런 그래서 이제 현대판의 베토벤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작곡가였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이게 모두 사기였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이 모든 작품을 다 만들어줬었다. 그래서 이제 18년 동안에 20곡 이상을 제곡을 했고요. 그리고 700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니까는 7천만 원이 넘는 액수인데 그런 거를 대가로 받았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면서 지금 일본 열도가 지금 완전히 충격에 빠져 있는 그렇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특별히 귀가 안 들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네. 또 이야기까지 해갖고 네. 그렇습니다. 완전히 열도가 사기극인데 글쎄 말이에요. 네. 일본인들이 이렇게 사기를 잘 치는가요? 네. 다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네. 참 이해가 안 가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오늘의 주제죠? 네. 소치 동계 올림픽과 관련한 이야기 한 번 더 짚어보죠. 러시아가 점점 이 세계의 중심으로, 물론 거대한 나라는 분명합니다만요. 네. 이제 푸틴의 러시아,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러시아가 더 힘이 커져간다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소치, 먼저 어떤 도시인가요? 소치 하면은 다른 여느 도시들보다 우리 국민들이 잘 기억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과거 2007년도였었죠. 평창하고 겨루어서
결국 이겨서 이제 이번에 그렇죠. 올해의 올림픽을 따낸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어디보다도 잘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07년도에 결정이 돼서 이제 지금 2014년 동계올림픽 22회죠 이번이 공교롭게 지난번은 모스크바 올림픽 때도 22회였죠 하계도 그래서 지금 동계올림픽 역시 22회 좀 같은 게 됐는데 당시에는 불참한 나라들이 많았었죠. 그래서 네. 굉장히 이번에 러시아에서 기대가 큰 그런 대회인 것 같습니다. 네. 소치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더 거듭나게 될지 이런 게 좀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푸틴 대통령이 최전방에서 소치 유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네,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푸틴 자체가 또 운동을 좋아하고 그렇죠. 또 스키도 타고 네, 유도도 잘하고 네. 때때로 러시아 언론이 일부러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우통도 벗어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 모습도 사진을 공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보니까 표범을 안고 있는 그런 사진도 공개가 돼 있더라고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치에서부터 인프라 건설, 공사를 직접 지휘할 정도로. 그러니까 최근에는 크렘린 궁보다 아예 소치 근방에 보차로프 루체이라고 하죠. 대통령 별장에 거의 머물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소치에 대해서 애착이 굉장히 강하네 그러니까. 아주 애착이 큰 걸로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소치가 아름다운 도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는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 언론들의 보도를 보니까요. 아주 인프라가 여전히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 올림픽 코앞인데요. 그렇습니다. 평균 온도가 14.5도. 그러니까는 러시아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온도죠. 그리고 연중 1조일이 300일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러시아하고 다른데,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휴양 도시로서 유명한 곳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너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기간 안에 11개의 경기장을 이제 한꺼번에 짓고 그러면서 과정에서 무려 510억 달러라는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부은 그런 이제 이번 경기가 되는 거죠. 러시아 그러면 흔히 이제 시베리아 벌판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그렇죠. 차가운 동토. 또 옷이 두텁죠. 추우니까. 그렇죠. 모자에다가. 모스크바 시민들 연상하게 되는데 소치만큼은 또 다른가 봐요. 이제 흑해 연안에 아주 살기 좋은 도시고 앞서 설명해 준 대로 기온도 비교적 괜찮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가요? 설상 종목 눈을 바탕으로 한 10여 개 종목은 크라스나냐 플레나라는 이곳에서 열립니까? 네, 이게 바로 옆인데요. 바로 옆인가요? 네, 소치에서 50km 정도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성맞춤인 곳이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는 흑해 연안에 아주 야자수도 있고, 물론 가짜 야자수도 많이 있다고 그렇게 되고. 가짜 야자수요? 네. 그래요? 좀 그런 이국적인 분위기를 이제 연출해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바로 50km만 떨어지면은 또 이렇게 스키장도 이렇게 적설량이 아주 많다고 합니다. 그곳이. 그래서 크라스야나야 폴라니아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설상 종목들이 열리고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런 곳으로 지금 소치를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앞서 510억 달러를 소치 올림픽을 준비하는데 쏟아넣었다고 했죠? 네네. 510억 달러. 이 정도면은 과거의 올림픽을 유치하는데 지출한 돈. 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참고 삼아서 바로 전 대회였던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그때 들어간 돈은 고작 19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그래요? 네. 엄청난 이제 이번에 거의 25배가 넘죠? 25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참 부족한 인프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무리한 공사 해가면서 공사가 이제 지금 400여 개 공사였거든요. 그걸 위해서 300여 개 회사가 이제 동원이 됐고 엄청난 노동자가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사업이었는데 이런 준비 과정 이거 러시아라는 나라가 아니면 그리고 또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라는 나라. 푸틴이라는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 네. 그러면은 이게 푸틴의 어떤 권력 체계, 이 힘 이런 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 입장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대회 유치를 위해서
지금 막강한 그 수직적인 권력 체계를 구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2004년이었죠. 거의 반강제적으로 그 유코스라는 석유 회사도 국유화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오일 머니 이걸 전부 이쪽 그 소치 올림픽의 인프라를 만드는 데 쏟아 부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는 푸틴 대통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민주국가에서는 좀 어려운 그런 일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또 공사가 지연되면 또 책임자를 바로 파면하고 또 그 불구하고 바로 소치 옆에서 그 지진 5.6의 지진이 그 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한마디도 하질 않았습니다. 그만큼의 그 언론 통제도 잘 됐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좋은 의미라고 볼 수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목소리는 완전히 통제가 되고 완전히 그 푸틴의 의지 이거에 의해서만 진행이 되어온 이런 행사였다. 준비된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 소치 올림픽에 성공에 봐야 될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사실 20년 전이죠. 그 구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이 나라가 파산이 나서 이제 십수개로 이제 공화국들이 독립해 나가는 과정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민족이 이 민족적인 좌절감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정치적 이데올로기 같은 건 뭐 전혀 중요하지가 않았죠.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공산주의 실패 뭐 이런 것이 진정한 그 역사 속의 공산주의 실패는 바로 여기 있다 볼 수 있는데요. 이 공산 정권이 민족이라는 걸 너무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산권이 올라가고 이 러시아를 포함해서 뭐 동유럽도 마찬가지인데 민족 갈등이 이제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20세기의 그 역사 속에서 이 계급 투쟁이다 하는 그런 공산 이념이 민족 갈등을 녹여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바로 그래서 그 지역이 그러니까 코카서스 지역인데 지금 그 테러를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그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걸 정면 돌파한다는 그런 의미도 이 소치를 올림픽 유치지로 결정한 그 푸틴의 그 뜻이 녹아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러시아 국민들한테 이번에 소치 올림픽은 스포츠 대회가 아니라 힐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스포츠 대회를 단순한 스포츠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국민들을 이렇게 융합하고 네. 또 힐링한다. 이런 네.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21세기 러시아인들이 원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과거 이 러시아 제국 그다음에 또 소비에트 연방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에 대한 향수 그리고 이제 서방 선진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좀 한동안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극복 근데 그러면서 또 서방 세계에 대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기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소치에 대한 열망 여기 녹아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공산주의가 지나간 현재의 러시아 여기는 이제 민족주의가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러시아를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스스로 러시아 21세기의 차르가 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정치사를 보면 중간에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대리인 성격이 짙었다라는 분석도 있었고 네. 또 푸틴이 보리스 엘친 이후에 러시아를 아주 강력하게 이끌어왔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여기 이거 관련해서 재밌는 분석이 하나 있는데요. 러시아 고등경제대학의 안드레이 메빌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분석에 따르면요. 그 푸틴이 집권 1기 때 이 국가를 재건하면서 이 상처받은 민족적인 자존심을 치료해주는 그런 인물로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 다음 과제가 그 러시아의 근대화, 민주화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임무를 맡아야 될 사람이 바로 그 메드베데프 대통령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러시아 국민들은 다시 결국 민족 지도자로 각인되어 있는 푸틴을 다시 찾게 된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 번이나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푸틴이 재등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거다. 쿠데타 한 번 없이 또 한 번의 푸틴의 등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유였다. 이렇게 이제 그런 분석이 나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러시아가 소치 올림픽에 이렇게 성공을 위해서 집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느몽도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의 임상훈 편집장과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요. 김용판 전 경찰청장에 대한 무죄 판결 타당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받은 문자 집계한 결과는요. Yes or No의 비율이 5대5 정도로 타당한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휴대전화 뒷자리 1510번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2월 6일 목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